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처벌 유예 등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우선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설악산 정상에서 시작된 단풍이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려는 나들이객들로 전국 관광지는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합동 현장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인데 단속 정보가 쉽게 산화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같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5명이 감염증에 걸린 것을 확인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주사 감염 사고를 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죠. 청와대가 국회에서 다음 달까지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석 달이 채 남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으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탄력 근로제 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입법이 안 되면 정부 보완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2시간제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황 수석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할 때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면서 300인 이하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 이상 두면 사실상 52시간제 도입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탄력 근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있는 한계 시한을 11월까지로 꼽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연내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정부 보완책을 발표하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청와대가 보완 입법이라고 밝힌 탄력 근로제는 이미 지난 2월 경사노위에서 시행 방안이 합의됐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정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이 7개월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아니어서 이번엔 입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이세연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 주엔 40시간 일한다. 회사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나눠 쓸 수 있어 중소기업이 특히 원하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올 초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이제 합의를 하는구나. 하지만 합의에도 관련 법안은 7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합의대로 탄력 근로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6개월로 하되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리자는 한국당이 맞서면서입니다. 아니 지금 법사위도 지금 파행돼 있고 지금 그리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신장님. 본회의 이틀 열어서 그거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왜 본회의를 튕기고 법안 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납득을 못 하겠어요. 패스트트랙 전국 등 국회 공전으로 입법이 늦어지자 재계가 직접 나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급한 건 그거죠. 저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에 관한 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당장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99인 이하, 50인 이상 52시간 노동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해결책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그러니까 노사정에서 합의한 이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순위다.
패스트트랙 전국에 이어 이번엔 조국 전국까지 계속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이었던 어제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지요. 여야가 제각기 다른 집회의 목소리를 내세우면서 공수처 설치 속도전에 나서겠다, 결사 저지하겠다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국회 앞 검찰개혁 집회 하루 만에 소집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서초동에서 시작된 국민명령이 국회로 왔다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명령을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촛불이 파도가 되어 여의도를 가득 채우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답은 민심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하겠다는 것. 안 되면 한국당을 뺀 4당 공조에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바른미래당 요구대로 기소심의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삼성 떡값 검사 명단까지 언급했습니다.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한국당은 이제는 야당 대표에게 폐악질을 한다며 발끈했습니다.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가져오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 피난처를 삼으려는 민주당이 애처롭고 가증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4당만 합의되면 이르면 이달 말 공수처법만 먼저 표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기로 한 여야 4당 합의를 깨야 해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안 순서를 바꾸자는 건 패스트트랙을 무효로 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고 평화당 등도 명분이 없다, 국회 합의가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네, 가을이 절정입니다. 설악산의 단풍도 절정이라고 합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을 나흘 앞두고 가을 정취를 즐기는 나들이객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풍경 조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깎아지른 바위산 안쪽에 사찰이 아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에 울긋불긋 단풍이 어우러져 절정의 가을빛을 뽐냅니다. 붉은 빛은 기암괴석 사이 골짜기를 따라 계속 이어집니다. 어렵사리 정상에 올라 힘껏 두 팔을 벌려봅니다. 단풍 든 산길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도로. 한계령 주차장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잃었습니다. 오대산도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알록달록 등산복 차림의 시민들이 단풍길을 따라 월정사로 향합니다. 빨갛게 익은 나무 앞에서 잊지 못할 가을 사진을 남깁니다. 은행나무도 뒤처질세라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고운 색감이 놀러 나온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설레게 합니다. 억새밭을 지나 능선을 오르는 사람들. 밀어주고 끌어주며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더 늦기 전 추수를 마무리해야 하는 농가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 벼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지막 가을 거지 풍경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도심 속 공원에 나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절정에 이른 가을 정취에 흠뻑 빠졌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명해보는 사무실 시리즈. 오늘은 대학 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히는 게 바로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입니다. 국내 대표 사학인 연세대의 한 교수가 자신이 주도한 행사에 대학원생들을 동원하고 물품 기부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호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어린이 대상 영어 교육 행사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A 교수는 이번 행사가 자원봉사자들의 무료 봉사로 이뤄지고 행사 수익금도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2만 원, 3만 원의 생각을
한 번도 운영 비용 사용하지 않고 100%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행사 주머니에서 조금씩 돈도 내시고. 이 행사가 있기 2달 전 A 교수가 자신의 대학원생들과 만든 단체 대화방입니다. 행사 홍보 계획과 방법을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까지 맡깁니다. 이 때문에 대학원생 10여 명이 A 교수로부터 특강을 들은 뒤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강연 장소도 사전에 답사하는 등 많은 시간을 행사 준비에 써야 했습니다. 왜 누구누구를 안 오냐? 인생에 뭐가 중요하니? 가정보다 이런 걸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의 입장에서 이제 결국 지는 교수님이고 저희 논문을 지도를 받아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경품 추첨 행사에 쓸 물품과 자원봉사자 50명의 점심값마저 기부라는 명목으로 대신 내달라고 대학원생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은 특히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꼈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시잖아요. 행사에 동원된 대학원생들에겐 한 푼의 보수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사 동원에 부담을 느껴 휴학을 택한 대학원생도 3명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대학원생 11명이 지난 2017년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A 교수는 대학원 강의에서 배제됐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일방적인 주장과는 배우의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최근 이 일로 A 교수에게 2달의 감봉 처분이 확정됐지만 신고를 한 대학원생들은 처벌이 미흡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다른 학생 7명과 함께 교육부와 인권위 등의 A 교수를 신고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홍콩 사태가 오늘로 꼭 5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복면금지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홍콩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양봉 특파원, 현장 상황이 좀 어수선한 것 같은데 오늘도 충돌이 있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홍콩 구룡반도 멍콕 경찰서 근처인데요. 행진이 시작되고 4시간 뒤부터 시작된 충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라 구룡반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당수 시민이 연행되거나 다쳤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는 캐리람 행정부가 지난 5일 전격 시행한 복면금지법을 규탄하는 시위입니다. 공공장소에선 마스크를 쓸 수 없고 이를 어길 때는 최고징역 1년의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오는데요. 때문에 오늘 홍콩 시민들은 마스크나 복면을 일부러 하고 나와서 그 법은 지키지 않겠다, 나도 잡아가라며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 사회에서 정부가 선포한 법이 집행되지 않는 캐리람 행정부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내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오늘 집회도 최소 수만 명이 참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는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불법 집회입니다. 시민 참여를 막으려고 지하철 운행을 상당 구간에서 중단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홍콩 언론은 최소 수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홍콩에서 열린 집회와 시위가 이미 200여 차례 넘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시민이 2,500명을 넘어섰고요. 12살 아이부터 83살 노인까지 세대도 다양합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살하거나 또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경제 상황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집회 참석 시민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5대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늘도 중국계은행과 상점 등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됐는데요. 중국 정부는 일국 양제는 한치도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홍콩 시민들은 그런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홍콩 상황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홍콩 안양봉 특파원이었습니다. 연이은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중개업소들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정보가 쉽게 새나가 제대로 된 단속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85제곱미터 기준 집값이 넉 달 새 2억 원 가까이 급등한 곳입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거래 많이 하셨어요? 같은 시각 서울 마포의 대장주로 꼽히는 아파트 단지 중개업소에도 단속반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1억 원 이상 껑충 뛴 곳입니다. 정부가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집값 담합이나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첫날부터 순식간에 정보가 새나가 단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문을 닫는가 하면 한 군데 단속 들어가면서 나머지들을 지금 다 연락해서 문 닫혀야 되고 있거든요. 용케 문을 연 업소를 찾았지만 이번엔 대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9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17%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었던 지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한 거고요. 지금 서울 마포 외에도 지금 다른 지역들도 지금 다음 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단속 첫날 중개업소 3곳에서 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며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일본 의류기업 유니클로가 위안부 문제 폄하 논란을 일으킨 광고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판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는 등 불매운동 극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자입니다. 유니클로의 최신 광고입니다.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는 소녀의 질문에 할머니는 오래전 일을 기억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우리말 자막으로는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로 번역됐습니다. 실제 대사엔 없던 80년도 더 된 일이란 표현을 놓고 유니클로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니클로는 결국 이 광고를 모두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광고는 주말 사이 중단됐고 방송사 광고는 내일부터 송출이 중단됩니다. 논란 직후엔 광고 수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불매운동이 재점화하는 등 커지는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또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유니클로는 할인 폭이 최대 50%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는 등 주춤했던 판촉 활동을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 행사는 원래 예정된 일정이며 불매 운동과는 무관하다는 게 유니클로 측 설명입니다. 매장 방문객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몇몇 제품들은 온라인몰에서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지 100일을 넘긴 현재 전국 유니클로 매장 수는 지난해보다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가 오히려 균에 감염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건당국이 이런 주사 감염 사고에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KBS 탐사보도부는 원인 규명도 없이 보건당국이 덮어버린 한 집단 감염 사고의 전말을 추적 취재했습니다. 탐사K 우한울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팔꿈치가 저렸던 52살 최모 씨는 동네 병원에서 주사 한 대를 맞았습니다. 통증을 완화해주는 신경 차단술, 이른바 통증 주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주사를 맞은 부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이상 증세가 발현됐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한 거죠. 다른 병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이상 증세가 있어갖고 입원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갔고 여기저기 막 갔더라고요. 사흘 뒤 환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통증 주사를 맞았고 이후 고름이 차오르는 화농성 감염증을 앓았습니다. 16명은 상태가 심각해져 인근 병원 8곳에 흩어져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가 신고한 다음날인가 나오셨더라고요. 쭉 같이 와주셔서는 그다음에 수고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복지부에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이 조제한 통증 주사 혼합액과
원료인 주사제를 수거해 식약처에 넘겼습니다. 한 달 뒤 나온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병원 측이 의심한 주사제에서는 균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병원이 조제한 통증 주사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나왔습니다. 병원의 감염 관리가 사고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료 관련 감염이잖아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받은 것밖에 없고 아마 그러면 관여한 게 없었던 것 같긴 했었어요. 진행하던 피해자 추적 조사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피해 환자 25명 가운데 9명은 어떤 이상 증상을 겪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역학조사 보고서에는 의무기록 정보 부족으로 이상 사례 증상을 파악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파악은 안 돼요. 걱정되는 분은 좀 계세요. 당시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59세. 당뇨, 고혈압, 폐결핵과 같은 질환을 앓던 장노년층이 많았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피해자들이 입원했던 병원들을 포함해 성남 일대의 병원들을 수소문했지만 나머지 9명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의 실제적으로 치밀하고 또는 전문적으로 또는 수준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야 될 그 기능 자체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고. KBS 탐사보도부는 보건당국이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외면한 또 다른 주사 감염 사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이제 슬슬 미세먼지의 계절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내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됩니다. 박광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레 수도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 예보됨에 따라 내일 수도권에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다음 날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미리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조치입니다.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400여 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직원 52만여 명에게 차량 2부제가 적용됩니다. 내일은 홀수날이어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과 관련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작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에서도 날린 먼지를 억제해야 합니다. 또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 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00여 대를 운영합니다. 예비 저감 조치 시행 중에는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의 저감 조치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지금 4대강 보에는 소수력 발전소 16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전기를 팔아서 4대강 공사로 진 빚을 갚겠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아예 매출이 없는 발전소가 3곳이나 되는 등 실적이 목표에 크게 못 미쳐서 빚을 갚기는커녕 운영비 손실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강 상류에 있는 세종보.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2017년 말부터 수문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수문을 열기 전 강물에 잠겨있던 모래밭은 이제 수풀이 우거진 하중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에 딸린 소수력 발전소도 2년째 멈춰섰습니다. 보 상류와 하류의 수위가 거의 같아져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적 낙차가 2.5m입니다. 그러나 현재 70cm의 상하리 수위차로는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중지한 상태입니다. 세종보뿐만이 아닙니다. 발전 실적이 사실상 0에 가까운 보발전소는 전국 16곳 가운데 6곳, 나머지 10곳 가운데 6곳도 당초 계획한 발전량 목표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4대강 보발전소의 매출 손실액은 180억 원, 첫 가동을 시작한 2012년부터 누적 손실액은 643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가뭄 때문에
2017년부터는 보개방으로 목표 발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수공의 설명입니다. 4대강 개발의 폐해가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전력 생산 사이의 엇박자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4대강 보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든 돈은 2천억 원. 보발전으로 수익을 내서 4대강 건설로 생긴 부채를 갚겠다고 했지만 건설비, 운영비조차 못 건지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실종된 지 44년 만에 상봉한 모녀, 또 28년 전 실종된 딸을 찾는 아버지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래전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자책감 속에 실직과 가정해체, 또 사회적 고립 등 2차, 3차 고통을 겪고 있어 사회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앳된 모습의 아들 하늘이.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1997년 4월, 4살 하늘이가 의정부 집 근처에서 놀다 실종된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아이를 찾겠다며 남편은 생업을 내려놨고 함께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빚은 늘어갔습니다. 카드가 9개, 10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년을 되돌려서 이렇게 막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며 죄책감도 커졌고 너 때문에 잃어버렸다. 저한테 이제 화살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집으로 와서 이제 가정 불화에 결국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삶을 포기하려 한 순간도 여러 번. 가슴속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문제와 죄책감, 가정 해체, 특히 심리적 불안정 등 고통의 악순환을 주는 장기 실종. 경찰도 최근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전국 지방경찰청도 3년 전부터 장기 실종 전담팀을 꾸려 활동 중이지만 증거 부족의 인원 부족, 잦은 인사 이동 등은 가족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될 공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아찾기 시스템과 수사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 일어난 일인 만큼 이제라도 가족들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여달라고 이들은 호소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온 지 보름밖에 안 된 20대 네팔 이주 노동자가 금속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회를 열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23살 네팔인 이주 노동자 머걸 씨가 사고를 당한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머걸 씨는 갑자기 무너진 무게 3톤짜리 금속 조형 틀에 깔려 숨졌습니다. 한국에 온 지 불과 보름 만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이 작업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사업주가 한 사업장에 데리고 와서 다른 사업장에 일 시켰습니다. 안전수칙을 익힐 새도 없었고 원래 일하기로 한 업체도 아니었던 겁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150명. 지난 5년 동안 60%나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데에 모여 외친 것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였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업주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10분씩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쉬고 있으면 왜 쉬고 있냐고 하면서 쉬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전국 이주 노동자들은 특히 사업장 이동에 제한이 있다며 고용 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위험한 사업장인 줄 알면서도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깎거나 출국한 뒤에야 퇴직금을 늑장 지급하는 관행을 고치라며 도심 행진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10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가올 한 주를 전망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화요일부터 일본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일 목요일 아베 총리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꼬여있는 한일 관계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미 간의 현안이 하나 있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2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미국 측이 올해보다 대여섯 배 높은 6조 원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통이 예상되는데 한미가 이제 본격 줄다리기에 돌입합니다. 국회가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513조 원대 초수퍼 예산인데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다만 야당의 장외투쟁에 사법개혁 이슈까지 맞물려 있어서 벌써부터 졸속 부실 심사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초일기에 들어갑니다.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법령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곧바로 지역 선정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연말을 앞둔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